여러분, 코픽스가 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. 코픽스가 뭐냐? 이게 더 중요하겠군요.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금리, 8개 은행이 다 자금을 조달했을 거 아니에요? 그 자금에 조달한 금리의 가중평균이 코픽스입니다. 쉽게 말하면 이자, 금리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금리 평균. 근데 이 금리 평균이 여러분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. 뚝뚝. 야, 이게 장난 아니게 떨어집니다. 장난 아니게. 보세요. 신규 지급액 기준으로 보면 코픽스 금리가 0.81입니다. 7월에. 이게 0.89였는데 0.81까지 떨어졌으면 0.08%포인트 떨어진 거나요? 금리가 뭐 인정사정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. 인정사정 없이. 잔액 기준으로도요. 1.41까지 떨어졌어요. 1월에 1.75였거든요. 이게 7월에 1.41까지 떨어졌습니다. 이게 신규 취급액 기준하고 잔액 기준이 왜 다르냐고요? 신규 취급액 기준은요. 지금 당장의 금리를 바로 반영하는 거잖아요. 신규 취급액. 내가 돈을 조달할 때 지금 야 금리가 싼데 더 싸게 해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. 근데 이게 잔액은요. 옛날에 빌려왔던 거. 옛날에 빌려왔던 거. 옛날에 빌려왔으니까 서서히 떨어질 거 아니에요. 서서히. 그죠? 그래서 잔액은 1.41이고요. 신규 취급액은 0.81입니다. 야, 이렇게 금리가 떨어진다. 그러면 또 뭐가 떨어질까요? 또 뭐가 떨어질까요? 이게 금리가 떨어지면요. 당연히 서민들에게 가장 많이 대출하는 거 있잖아요. 주택담보대출. 주담대 금리도 떨어집니다. 주담대 금리도 2019년 8월 14일 날 2.15에서 4.85였는데 지금은 2.03에서 4.27까지 떨어졌습니다. 변동금리를 했는 사람 참 좋을 거예요. 그죠? 확정금리를 한 사람은 그렇게 뭐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변동금리로 한 사람들은 할 때마다 계속 떨어지니까 말입니다. 되게 좋은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거죠. 그런데 이게 금리가 떨어지면요. 은행 입장에서는 진짜 안 좋아요. 은행 입장에서는요.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최악으로 갑니다. 은행의 최대의 수익처 이게 예대 마진이에요. 예금하고 대출하고 그 이자 차이 말입니다.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데 그 예대 마진이 은행의 핵심인데 금리가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면 은행 입장인대로 어떻게 되겠어요? 수익원이 쭉쭉쭉쭉 날아가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뭐 박살날 수밖에 없어요. 박살날 수밖에. 은행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. 여기에다가 인터넷 전담은행들 있잖아요. K뱅크라든가 뭐 카카오뱅크라든가 이런 데 말입니다. 이런 데가 또 빨리 자리를 잡기 위해서 대출을 가장 낮은 금리에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. 심지어는요. 주담대도 주택담보대출도 비대면으로 해주겠다.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금리가 또 떨어져요. 금리가. 자, 이게 제가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 있잖아요. 제가 딱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. 3가지만.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. 제일 큰 문제가 정부의 통화정책이 안 먹힐 수가 있어요.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.5%잖아요. 이제는요. 더 이상 떨어뜨려봤자 의미가 없다.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. 다시 말해서 금리를 떨어뜨려서 통화량을 늘린다든가 금리를 올려서 통화량을 줄인다든가 이런 게 안 먹힌다는 거죠. B컷을 하지 않는 한 B컷이라는 것은 뭐 심지어 올릴 때 0.5까지 막 올리는 거죠. 그렇지 않는 한 이게 통화정책이 제대로 안 먹힌다는 거. 통화정책이 안 먹힌다는 것은요. 좀 더 확대 해석을 하면 경제정책조차도 시장에는 안 먹힐 수 있다는 거예요.
경제정책의 핵심이 통화정책이거든 사실은요. 근데 이 통화정책 자체가 야 이게 먹히겠느냐, 시장에서 안 먹히면 어떻게 하냐,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진다는 것. 이거는요 앞으로 이 금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거 심각해집니다. 심각해집니다. 통화정책이 안 먹힌다는 게. 두 번째는요 통화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. 금리가 싸면 살수록 사람들은 영끌한다고 그러죠. 영끌.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한다고 하잖아요. 금리가 싸니까 대출을 해서 어디다가 부동산도 사고 그다음에 주식도 투자하고 금도 사고 이러는 거예요. 5%만 올리면 되니까 5%만. 아무리 적어도 5%만 올리면 이익이니까 나 이자 내고 버티겠다는 거예요. 나 이자 내고 버티겠다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이게 실물경제로 가면 괜찮은데 이렇게 돈을 대출한 게 실물경제, 기업에 직접 투자한다든가 소비를 한다든가 이렇게 뭐 투자나 소비로 이어지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가는 게 문제잖아요. 자산으로 가는 게. 부동산으로 간다든가 주식으로 간다든가 금으로 간다든가 이게 문제입니다. 자산으로 갈 때는요 돈 자체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. 움직이질 않아요. 돈 자체가 많이 안 움직인다는 것은요 통화성수라고 하는데 이 돈의 회전율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. 지금 15 이하로 떨어졌잖아요. 14.85까지 떨어졌잖아요. 14.85까지 떨어졌다는 것은요 돈이 교환되는 게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이. 돈이 교환되는 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예요. 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졌다. 결론적으로는 통화정책이 안 먹히고 통화량이 너무 많아져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세 번째 이게 금융위기를 촉발시킬 수도 있어요. 생각보다가. 금융위기도요. 왜냐고요? 자산이 갑자기 폭락할 때 말입니다. 부동산이 폭락한다든가 주식이 폭락한다든가 이게 갑자기 워두두두 떨어지게 되면요. 이들이 빌린 돈 갚을 수가 없거든요. 자산이 폭락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자꾸 올려갈 수밖에 없어요. 살아나야 되니까. 그래서 저는 금리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도 제가 세 가지 문제만 말씀을 드렸는데 수도 없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어요. 수도 없는 문제점. 그렇지만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금융위기로 갈 수 있다는 그 이야기는 자칫 잘못하면 아마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. 어쨌든 여러분 금리가 떨어진다고 너무 좋아할 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적당한 금리를 유지하고 통화량도 적당한 통화량을 유지했을 때 우리 경제가 더더욱 상승 효과가 있고 발전을 할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. 안타깝다는 표현은 안 어울리나요? 그렇네요. 참 놀랍습니다. 이렇게 할게요.